자, 그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영구의 자유주의 개혁을 이제 하는데, 자, 영구의 자유주의 이제 개혁을 하기 전에 자유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영구의 자유주의는 이제 그 자유주의는 이 19세기 중반에 영국을 중심으로 중상층의 어떤 가치관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변화를 말하는 건데, 되게 체계적인 이념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유주의를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정치적 자유주의, 그 다음에 문화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 이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정치적 자유주의는 이제 시민의 어떤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개정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 문화적 자유주의는 다른 사람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은 자신의 양식과 생활 방식을 그대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인데, 요거는 이제 영국에서 뭐와 관련돼 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종교의 자유, 이런 것도 관련돼 있죠. 최근에 동성애 이런 문제들.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뭐 이해하고 동의하지 않지만 인정해주는 이런 것도 문화적 자유주의에 속하죠. 자, 경제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하죠. 모든 걸 다 어디서 한다? 시장에서 한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거 공물법 폐지나 관세 철폐 이런 것들 관련된 거.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건 적극적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일부 사회주의를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자유주의 정책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공장법이죠. 공장법. 그래서 여성과 노동자들의 어떤 그 노동 조건을 개선하거나 보호해주는 이런 것들도 이제 사회적 자유주의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는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부분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영국의 자유주의는 이제 한 3번 정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주로 인민연장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인민연장. 근데 이제 인민연장만 하면 좀 약간 성의 없어 보이니까 다른 걸 이제 다 보면 일단은 첫 번째 볼게 문화적 자유주의와 관련된 종교 부분부터 살펴보죠. 자, 먼저 이제 교과서에서는 심사령 폐지, 카톨릭 해방법 이렇게 나와있지만 심사령 폐지 부분은 이제 이게 엄밀히 말하면 심사령 개정이거든요. 예, 이거 좀 설명하면 심사령은 내용이 뭐죠? 일단 목적은 그냥 비국교도의 간직 침입을 막는 거고, 실제 내용이 뭐예요? 성체 성사를 하고 카톨릭이 아니라 영국 국교의 의식에 따라서 성체 성사를 하는 거죠. 성체 성사를. 자, 그리고 이거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간직 침입할 때 하는 건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카톨릭 교도하고 그 당시에 신교도 배제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교도에 따로 조항을 더 갖고 신교도에 한해서는 충성서약을 할 수 있도록 충성서약 대체한다. 했지만 이 충성서약도 일종의 먼저 자기를 차별하는 거고, 내가 왜 끄떡없이 왕한테 충성서약해?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항을 개정한 거야. 없애버린 거야. 네, 그래서 그 당시 그 신교들에게도 간직 침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카톨릭 해방법은 뭐냐, 카톨릭 교도들에게 어떤 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는데, 특히 그 선거권 부분에 피선거권을 부여주고, 그 다음 신사형 부분에 대해서도 그 신사에 남아있는 성체 성사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없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톨릭 해방법의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과정으로서 이제 그 카톨릭 교도도 뭘 얻게 되는 거예요? 간직 침입권도 얻게 돼요. 예. 근데 이제 심사령이 완전히 폐지된 건 언제 때냐?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 19세기 후반 때예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각각 이제 폐지가 됐는데, 영국 같은 나라는 되게 보수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제도나 법을 쉽게 고치지 않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법들을 이제 나중에 사문화돼도 계속 놔뒀다가 없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찾아서 얘기한 거고, 실제 교과서나 통로는 심사령 폐지, 카톨릭 해방법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애워주세요. 채점할 땐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정치적 자유주의는 뭐와 관련돼 있냐면 선거법 개정하고 관련돼 있죠. 선거법 개정. 그래서 이제 그 선거법 개정 내용을 이제 보면요, 배경을 보면, 자, 산업혁명에 따라 이촌환경상으로 부패선거구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촌항도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촌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야? 도시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농촌에서는 별로 사람이 없는데 거긴 선거구가 설정돼 있고, 어떤 지역은 댐에 의해서 수몰된 지역도 있어요. 그 지역도 선거구가 형성돼.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배를 타고 가갖고 배 위에서 성상에서 투표하는 거야. 근데 이에 반해서 그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맨체스터나 그런 큰 도시도 있죠. 이런 도시들은 선거구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 이제 그 선거권의 기준이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돼 있어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주들만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토지를 못 갖고 있는 산업자본가들이나 그 노동자 계층들이 투표권이 없었고, 그래서 이들이 정치 참여 요구를 하게 되죠. 투표권은 곧 빵이다. 그래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자기 대표를 파견해서 자기가 유리한 경제적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자기가 그 산업혁명의 결과들을 특정 세력이 아니라 자기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영공이나 수공업자들이 1819년 맨체스터에 집회를 했지만, 그때 이제 그 영국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서 학살을 해요. 그래서 이걸 피트로의 학살 해갖고 그때 이제 수상 이름 따갖고 이제 그게 부르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좌절됐지만 이 선거권은 결국에는 개정이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그당을 주도로 해가지고 개정을 하는데, 시그당이 왜 이렇게 주도를 했냐? 자, 이 사람들 생각해보면 이걸 주도함으로써 산업자본가들을 자기의 지지세로 끌어들이려고 한 거죠. 자, 그 내용을 보면요, 부패 선거구를 없애고 대신에 신흥 공업도시 선거구를 배정을 했죠. 그래서 인구 비례에 따라 최대한 배정을 했다. 그렇지만 여기 주의할 것은 완전한 배정은 아니에요. 완전한 인구 비례에 따른 배정은 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전보다는 인구 비례를 좀 해가지고 배정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토지 소유 외에도 뭘 기준에 동산 소유. 동산가 뭐야? 그거는 헌물이나 그 다음에 화폐 이런 것들 많이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포함시키면서 신흥 자본가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시그당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삼았죠. 그래서 시그당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통합을 해서 무슨 당이 돼요? 자유당이 되고, 반대로 토리당은 그 종전의 지주계층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당이 되죠? 보수당이 되죠. 그래서 보수당과 보수당과 자유당의 양당 체제가 형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공개투표, 그 다음에 지역마다 다른 선거 자격, 매수 등 부패 선거 등 간행 등이 아직 존재를 해갖고 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용도 있지만 한계에 속하겠죠. 그래서 한계는 완전한 비례선거구제가 아니고 노동자들이 선거권에 배제됐죠. 이런 것들.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결과는 선거법 개정으로 정치 풍토가 많이 변화됐는데, 특히 산업자본가들이 그 정치에 참여하면서 여러 그 변화들이 일어나요. 자, 예를 들어 갖고 노예제가 폐지됐죠. 19세기 초반에 영국의 노예제가 폐지됐어요. 노예제가 왜 산업자본가들의 이익하고 연결돼 있죠? 노예와 자유노동자 중에 어느 게 더 생산력이 높을까요? 자유노동자의 생산이 높죠. 왜냐하면 노예는 솔직히 말해서 감시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야. 오히려 노예를 부려먹어서 비용이 더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산업자본가는 이 노예를 노동자로 만드는 게 좋겠죠.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미국의 독립혁명도 마찬가지예요. 북부지역에서 노예제도 폐지했던 것이 뭐냐면 경제적 이유 때문에. 경제적 이유. 두 번째 뭐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도시행정 민주화. 그 다음에 나중에 공물법 폐지 있죠. 이 공물법 폐지도 1차 선거법 개정 이후에 이런 그 뭐냐 자본가들이 들어와서 개정한 거죠.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 제형도 많이 바뀌었어. 그래서 종래 시그당이 자본적인 어떤 산업 자본가를 맞이해서 자유당이 되고요. 그 다음 토리당이 그 종래 귀족과 지주층을 중심으로 보수적 세력을 흡수해서 보수당을 개편되죠. 그래서 자유당과 보수당 같은 양당 체제가 형성됐다. 그래서 이게 이 양당 체제가 지금도 계속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도중에 그 2당이 바뀌죠. 한 당이. 그래서 저 자유당이 뭘로? 노동당으로 개편이 되고, 그래서 노동당, 자유당, 아니 노동당, 보수당, 이건 양당 개편이고, 자유당 지금도 남아 있어요. 자유당이 있지만 자유당은 이제 3당이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선거법 개정을 이제 볼게요. 자, 요게 총 이제 1차부터 해서 2차, 뭐 6차까지 선거법 개정이 있는데, 요 중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 1차, 2차, 4차예요. 1차는 산업자본가들, 중상층들은 이제 했고, 전용기 5%고요.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소외됐던, 1차 때 소외됐던 도시 노동자들 계층이 했고, 그 다음에 3차는 이제 농업 노동자, 강상 노동자,
그 다음에 4차가 중요한데 1918년 4차 노동자 저희 선거법 개정에서는 누가 들어갔죠 여기? 물론 이제 나이가 맞는다는 전제 조건은 여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때부터 여성도 보통 선거권을 얻게 된 거죠. 1차 세계 이전에. 이거는 뭐 때문이죠? 1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터에 많이 남자들이 갔잖아요. 그 자리를 누가 한 거예요? 여자들이 채워나갔죠. 그래서 군수공장에서 뭐냐면 여러 가지 무기도 만들고 또 나름대로 노력도 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어떤 진출을 많이 했고 그만큼 전쟁에 피를 좀 흘렸잖아. 물론 직접 가서 이제 총도로 싸우진 않았지만 그러면 예전에는 말했지만 서양의 정통이 뭐야? 피를 흘린 만큼 뭘 주장한 거죠? 정치적 권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권리를 준 거야. 정치적 권리. 이거는 유럽뿐만 아니라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야. 네, 미국도 그렇고 그러나. 근데 예전에 이 모시기 선생님이 거기 와서 이제 EBS에서 그 얘기를 했다가 몰매를 여학생들한테 몰매를 가진 적이 있는데 왜 이걸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여자들에게 불리한 거다 해갖고 욕을 얻어먹는데 역사의 파트를 얘기한 거고 역사적 사실을 많이 얘기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제3세계 국가의 그것은 그냥 주어진 거죠. 그냥 독립하자 주어진 거잖아. 근데 서양 여성들은 뭐냐면 투쟁해서 받은 거야 이거는. 이건 팩트예요 이거는. 예. 자,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 욕을 얻어먹을 이유가 없는데 그냥 욕을 얻어먹었고.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예전에 선거법 여성들에게 선거법을 주어준 시기 중에 물어본 게 뭐냐면 프랑스가 있어. 기억나시죠? 근데 이 프랑스는 이게 되게 이중적인 나라가 이 프랑스는 되게 급진적이잖아. 혁명적이고. 근데 어떤 부분에는 되게 급진적 혁명적인데 어떤 부분은 되게 보수적이야. 그래서 정치적이고 이런 데서는 상당히 급진적이거든요. 근데 여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종교 문제는 되게 보수적이에요. 프랑스는 몇 년이 됐냐? 1944년. 예전에 기출문제 문제 나왔죠. 그러니까 1차 세계에서 2차 세계전 도중이 아니라 2차 세계 도중에 한 거야. 그것도 이제 뭘 때문에 하냐면 그때 드골이 그 당시 전쟁하는 도중에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니까 사회주의 세력을 이제 진출 막기 위해서 여자들 좀 보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보수적인 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을 준 거야 그거는. 예. 그래서 프랑스가 제일 마지막으로 유럽 국가 안에서 1944년에 주어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뭐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차티스트 운동 보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되게 이제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 나오면 다 차티스트 운동이 거의 대부분 나와요. 예. 그러면 배경을 볼게요. 자, 일단은 차티스트 운동 1차 선거법 개정 결과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제 차티스트 운동을 1838년에 한 10년 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뭘 공표했냐면 인민현장을 공표했어요. 이거 꼭 외워요. 별표 세네 좀 꼭 외우세요. 대개 보면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보면 요게 나와요. 요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남자의 보통선거권. 보통선거권 쓰시면 안 돼요. 거기에 꼭 뭘 써야겠죠? 남자의 보통선거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간행 중에 하나가 공개투표죠. 공개투표. 이걸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하자. 그 다음 위원회 재산자격을 철폐하자. 왜 재산자격을 철폐할까요? 노동자들도 정치에 참여하려면 재산자격을 철폐하지만 가능한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것도 있어. 대통령 선거를 하려면 당에서 추천받지 못하면 돈이 없으면 뭐 무소속에 못 나가죠. 이게. 자, 그래서 이런 거 있고 위원회에 대한 세비 지급 이것도 노동자의 정치 참여와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평등선거구 평등선거 아까 말했던 완벽한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구 설치하고 매년 선거 이렇게 있는데 자 6가지 꼭 외워두시고 그 6가지 중에 매년 선거를 제외하고는 후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시전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그거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 03년 기출문제. 제가 이걸 2점짜리인가 3점짜리 문제일 거야 그게. 그래서 저도 그때 시험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습게 알고 그걸 썼긴 썼는데 6개 못 쓰고 그냥 3개만 쓰고 2-3개만 쓰고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해도 부분점수 1점? 그래서 그때 알고 있었는데 다 쓸 걸. 그래서 여러분도 저희 시험 볼 때는 다 쓰고 나오세요. 일단 다 쓰고 나오는 게 제일 안전빵이야. 예. 자, 그래서 있고 결국에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그렇지만 의회는 이제 유럽의 최초의 노동자 운동이었다. 집단적인 조직적인 운동이었고 상당히 이제 민주주의 요구내용과 더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대규모 정치운동을 했다. 결국에는 2차 선거법 개정 때 그걸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 보죠. 경제는 경제적 자유주의. 뭐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죠. 모든 걸 다 어디에서 넘긴 거야? 시장에 해라. 국가는 간섭하지 마. 이렇게 이제 주장했고.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영국은 그 당시 경제가 제일 발달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또 강대한 식민지가 가지고 있었죠. 그걸 통해서 이제 요런 걸 또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제국주의 시대 내에서 끝까지 무슨 걸 했냐면 이 자유방임주의. 그래서 자유방임주의 입각해서 이제 나중에 간세가 철폐되지만 이 간세를 철폐를 계속 유지가 됐어. 자유방임주의 입각해서.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근데 이에 반해 나중에 이제 그 독일이나 미국 그런 나라들 있죠. 호발 자본주의 국가들, 영국보다 좀 뒤에 떨어져 있는 나라들은 뭘 채택했을까? 보호 모욕주의를 채택하죠. 왜냐면 영국에 따라잡으려니까 영국식도 하면 안 돼. 그래서 독일도 처음에는 자유방임주의가 좋아 보였고 했는데 막상 간세를 낮추고 시장을 개방하니까 독일 사람은 피폐하거든. 뭘로 전환된 거죠? 독일의 보호무역주의로 전환된 거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그 제국주의 시대 때 통상정책이 예전에 문제 나왔잖아요. 요거 연두에서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영국 안에서도 그 뭐냐면 보호무역주의 하자라는 의견이 잠시 있었어. 그렇지만 걔 끝까지 자유방임주의가 선택하고 나서 그 자유무역주의로 계속 나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곡물법을 이제 볼게요. 자, 이 곡물법이라는 건데, 이 곡물법을 이제 보면, 이게 우리가 그 19세기 초반에 곡물법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유럽에 보면 저기 영국 보면 예전에도 곡물법 몇 개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곡물법 할 때는 되게 어느 시기에 한정돼 있죠? 19세기 초반 때 곡물법. 그러니까 1815년에 제정해가지고 1846년에 폐지된 영국의 곡물법을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한정돼서 얘기할 텐데, 자, 영국의 곡물법을 처음 제정한 것은 1815년이에요. 19세기 초반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인구가 증가되고 그 나폴레옹 전쟁으로 곡물 수요가 증대되니까 곡물 가격이 등기하니까 지주들이 폭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자유롭게 외국의 밀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폭락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주들이 농사를 많이 줬고는 곡물 가격이 폭락하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지주들로 구성된 의회잖아요. 그 당시 지주들로 구성됐죠. 그 의회에서 무슨 법을 통과시켰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소맥 1쿼터당 약 1쿼터가 약 12.7kg 정도 되는데 1쿼터를 기준으로 해서 약 80리까지 실리 제 발음이 안 되는데 파운드의 그 아래 단위가 실링이야. 네, 80실링까지 뭐냐면 그 올라갈 때까지 뭐냐면 그 외국산 밀 들어온 것을 금지시켰어. 아예. 그래서 그 1쿼터당 80실링까지 그 뭐냐면 될 때까지 외국산 소매를 수입을 금지시키는 규정을 둔 거야. 곡물법이.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외국에서 막 욕을 얻어먹고 하니까 또 국내에서 반발하니까 이 원래 그 곡물법 개정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 1828년에 개정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곡물 가격을 수입 가격에 증감하고 연계시켰어. 그래서 곡물 가격이 뭐냐면 내려가면 곡물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면 수입 가격이 올리고 그다음에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 가격을 간세를 내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융통성을 줬어요, 가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자들은 외국의 시장, 외국의 값싼 밀을 비싸게 먹는 거죠. 국내의 밀과 외국의 밀을.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해갖고 이제 하는데 하여튼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곡물법에 이제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들은 곡물법 자체가 이제 지주계급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법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1839년에 그 콜볼드나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해갖고 맨체스터에서 반곡물법 동맹을 결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 운동을 했고 1846년에 필내각에서 결국에는 공물법이 폐지됐죠. 그때 이제 폐지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1832년에 선거법 개정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선거법 개정 결과 누가 진출하게 돼요? 의회에 산업자본가들이 진출하죠.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폐지가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뜻하는 거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 공물법을 폐지한 게 왜 산업자본가들의 이익이 됐을까? 왜냐하면 산업자본가들은 월급을 줄 때 노동자들 최소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줘야지 노동자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노동자들 먹고 살 수 있는 그 최저선이 어딜까요, 되게? 곡물 가격이거든.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노동자의 임금도 어떻게 돼요?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곡물 가격도 어떻게 해요?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이 공물법을 폐지를 주장했던 거죠.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해조례를 폐지했죠. 항해조례는 이제 그 영국의 산업자본의 승리고 자유방위 정책의 항해를 뜻하는데 실제로 항해조례가 있으나 마나였어요. 이때는 이미 네덜란드 한번 갔고 영국이 이제 해상 파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런 거 폐지시켜요. 거의 사문화된 거야, 사문화된 거. 근데 자신의 이념에 따라는 맞지가 않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이걸 폐지시킨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동인도 회사의 특권을 폐지했죠. 동인도 회사가 무역 독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동인도 회사의 무역 독점권을 폐지하고 나서 좀 있다가 세포위 난이 있으니까 반란을 해체시켜버리죠. 반란의 계기로. 그래서 세포위 반란 이후에 동인도 회사를 해체시키고 나서 그 인도를 자기가 직접 지배하지, 영국 공국정부에서. 예. 자, 그 다음에 각종 관세를 폐지했다. 이 각종 관세를 폐지하는 게 계속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한 통상정책으로 연결돼요. 자, 그 다음에 노동자 생활 개선 조치인데 이거는 뭐의 자유주의죠? 사회적 자유주의. 네, 이것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 공장법을 제정하는데 이 공장법이 한 번만 제정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제정돼요, 공장법이. 그래갖고 한 10번, 대여섯 번 정도 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장법의 그 전반적인 내용은 여성과 여성들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야간 작업을 금지시키고, 네, 그래서 12시간으로 이렇게 한정하고, 또 나중에 또 한 차례 개정해서 이제 규제 조항도 두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장법을 이제 제정했고, 그 외에도 국민보호법, 구빈법, 공립학교 설치, 국가교육에 대한 지원 정책을 했는데, 국민보호법이나 구빈법은 신구빈법이죠, 이거는요. 예전에 엘리자베스 여왕 때 구빈법과 달리 신구빈법을 정비를 했다. 그래갖고 그 구빈원을 이제 설치를 했죠. 구빈원을. 그래서 빈민구제 목적 구빈원을 설치하고, 그다음 공교육제도를 이제 정비했던 것은 왜 그럴까요? 공립학교를 왜 만들었죠? 산업화에 필요한 것들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네, 적어도 산업에 이제 필요한 인력을 이제 하려면 애들을 공장을 보내는 것보다는 어디로 보내는 게 나아요? 학교에 보내서 초등 정도 영어 읽고 그다음 간단 산수하고 이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국민보험제법 제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지정책하고 연결되시면 돼요. 복지정책. 복지정책. 그래서 유럽에서 이 복지정책을 출발했던 나라 중에 나라가 영국하고 독일이에요. 출발했던 나라. 물론 나중에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나중에 참여한 거고, 영국과 독일인데 그것은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해서 의회가 만들었던 거고, 독일의 복지정책은 좀 약간 특이한 건데, 이 독일의 복지정책을 왜 만들었죠, 이거는? 사회주의를 막기 위해서 만든 거야.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를 막기 위해서 한 거죠. 약간 국가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해요. 국가사회주의적 색채.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정책, 국가사회주의 정책이 반영된 것이 이제 독일의 사회부장 제도인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출발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관련된 그 기출문제 기출한다. 형성평가 문제 볼게요. 220페이지 펴보세요. 자, 212번 문제 볼게요. 11번이랑 11번 문제도 같이 풀어봐야겠네. 거기 임민정 내용이 있으니까. 자,
다음 기획의 인민헌장의 내용 6가지를 서술해보고 니은과 디귿의 개혁을 통해 선거권이 주어진 대상을 각각 말해보시오. 그리고 차티스트 운동의 의의를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인민헌장 내용, 그 AOC라고 했죠? 여긴 보통선거인데 남자의 보통선거권, 그 다음에 비밀투표, 그 다음에 위원회 자격 폐지, 그 다음에 의원에 대한 봉급 지불, 그 다음에 평등한 선거구, 매년 유예 선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니은과 디귿의 개혁 내용. 자, 2차는 누가 됐죠? 노동자, 도시 소시민,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개혁 내용은 농촌, 강상 노동자, 이렇게 돼 있고, 의의는 유럽에서 처음 나타난 노동자 계급의 대규모 민주적 정치운동이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은 공물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다음 밑줄친 그 내용에 관련된 법의 제정한 목적을 한 줄로 서술해보고, 이 법을 폐지한 정치적 배경과 단체를 말해보시오. 이 법의 폐지 의의를 한 줄 이내에 서술해보시오. 있거든요. 자, 목적은 수익 공부의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지주를 보호했던 법이다. 근데 이건 말하는 것은 그 신공물법과 관련된 신공물법. 원래 공물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정한 80실링 이상 올라갈 때만까지 아예 공물 자체를 금지시키는 거죠. 근데 신공물법을 만들어갖고 이제 국내 가격하고 그 당시 그 관세를 서로 연결시켰죠. 그래서 국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관세를 올리고 국내 가격이 올라가면 관세를 열은 거죠. 그래서 약간 유통성을 발휘했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공물법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단체는 뭘까? 방공물법 동맹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의의는 영국의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수입하고 산업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강대국을 부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쓰는데, 요건 아마 그 금성교과서의 의의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공물법 폐지에서 이익을 보는 계층은 어떤 계층이죠? 일단 산업 노동자와 그 다음에 산업 자본가 계층이죠. 자본가. 손해를 보는 계층, 당연히 지주 계층이죠.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풀었고, 다음에 자유주의 경제사상으로 넘어갈게요. 자유주의 경제사상. 테마 12번 자유주의 경제사상. 자, 자유주의 경제사상은 이제 그 예전에 통합사회 관련된 문제에서 한번 나왔어요. 공동사회 관련돼 갖고 그 문제가 나왔는데 아마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보죠. 자, 보통 이제 그 19세기 때 경제사상가들을 이제 뭐냐면 리카르도 멘데스, 밀 이런 사람들 이제 고정경제학자라고 하거든요. 아담 스미스에서 출발해서. 자, 여기에서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이 리카르도 멘데스는 좀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그 자본가들의 이득을 좀 반영하는 측에서 그 얘기를 했다. 이게 이제 보는데, 자, 먼저 멘데스를 보죠. 멘데스는 인구론을 썼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구는 억대제다 아니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멘데스적 세계관은 그 산업혁명 이전까지 맞다고 했죠. 어느 정도 그런데 그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멘데스 세계관이 붕괴되기 시작해요. 자, 하여튼 그러면 인구의 무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인구의 무한 증가를 하면 막 빈곤과 악덕이 생기고 노동자의 임금이 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이들은 이제 그 정부가 그 뭐냐면 개입을 해서 얘를 못 나게 하는 거야. 얘가 불임수술하고 해갖고 못 나게 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그 만원도 시키고, 만원 하면 뭐예요? 만원 하면 나중에 얘를 적게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들 해갖고 했다. 자, 그래갖고 있는데 주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들이 무식하고 밤에 할 짓도 없으니까 그 집 맨날 한다. 그래서 그걸 통제해야 되는데, 욕망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 상당히 뭐냐면 지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얘를 많이 낳아야지, 노예를 많이 생산해야지 임금이 떨어지잖아. 지금 입장 볼 때는. 그러니까 노예가 머슴들 적게 생산하면 어떻게 돼요? 임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야.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얘 많이 낳다는데 얘를 많이 낳자고 해놓고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임금 적고 부려먹겠다는 거 아니야. 예? 얘가 적게 낳고 이제 노동력이 줄면 어떻게 됐어요?
많이 주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이 와갖고 이제 취업자들이 갑질하잖아요. 예. 자, 뭐야, 이렇게 하고, 리카도인데, 리카도는 지대돈을 썼죠. 그래서 부의 3대 원칙을 썼어. 그래갖고 부의 원칙은 지주는 토지로부터 뭘 얻죠? 지대를 얻고, 그 다음에, 기업가는 자본부터 뭘 얻어? 이윤이나 이자를 얻고, 이윤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자는 그 노동을 통해 뭘 얻게 돼요? 임금을 얻게 되죠. 임금을. 자, 그래서 지대 이윤, 그 다음에, 임금.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좀 표시가 잘못됐는데, 이게 좀 체계적인 표시가 있죠? 하여튼 대충 보세요. 그래서 지대, 이윤, 임금. 이게 이제 뭐냐면 3대, 가치 중에 하나다. 부를 얻는, 부의 3대 원칙, 부의 세 가지 이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걸 뭘 봤냐? 지대로 본 거죠. 지대. 지대. 그래서 지대를 되게 중요시 여겼다. 그리고 이윤과 임금의 비중을 상당히 낮게 봤다. 아주 통찰력 있죠. 지금 보면 그렇잖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위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진짜 건물 하나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은 쫓아가지 못해요. 예.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중에 아버님이나 부모님이 그 건물 가지고 있고 빌딩 갖고 있으면 특히 강남 지역에 여기에서 요지도 안 하죠. 그 솔직히 그렇잖아. 없으니까 이제 여기 와서 공부를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하여튼 임금은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칙과 인구의 압력으로 최저임금이 수준이 유지된다. 그래서 최저로 임금을 맞춰줘야 된다. 최저로. 그래야지 뭐냐면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임금을 많이 주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상당히 이제 자본가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리카도나 멘데스는 약간 이제 자본가의 입장과 이익을 많이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많이 보죠. 뭐, 저 TV에서 맨날 떠드는 사람들, 인간들 맨날 그 소리 하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밀을 보죠. 근데 밀은 리카도와 멘데스는 좀 다른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자의 저임금 정책들을 비난을 하고 사회주의 온건한 해결책 부분을 설명하는데, 이 사람은 자유주의자이면서 또 사회주의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 자유주의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 유명한 책이 뭐죠? 자유론이라는 책이 있죠. 자유론. 그래서 이제 자유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실질적 자유를 강조해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실질적 자유를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국가가 이제 적극적 개입을 해갖고 노동자들의 저임금 시정책을 시정해주고, 그 다음에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 보통선거권, 의무교육, 여성 해방도 하고, 상당히 진보적인 어떤 사람이 이 밀이다. 밀은 고전 경제학자이면서도 국가의 간섭을 인정하는 사람이야. 이거는 그 밀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죠. 멘델스도 마찬가지. 멘델스도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내보면 안 돼. 누가 개입하는 거죠? 국가가 개입해야 돼. 그래서 약간 이게 뭐냐면 시장 방임주의를 내세우지만 자유 방임주의를 국가 개입을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멘델스 같은 경우에는 수정주의, 케인즈 학파의 선구자라고 보고 있어요. 케인즈 학파는 그 시장에 누가 개입하는 걸 인정해요? 국가 개입을 인정하잖아. 그래서 국가 개입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 자유주의와 함께 또 무슨 주의가 나타났죠? 보호주의가 등장해. 보호주의. 예. 그래서 보호주의는 특히 어느 지역에서 나는 독일에서 보호주의가 하는데, 보호주의를 강조하는 학파가 무슨 학파죠? 역사주의 학파 들어왔어요? 역사주의 학파. 역사주의 학파니까 마치 역사와 관련돼 있죠. 무슨 역사에 관련돼 있는 학파인데, 이거는 역사뿐만 아니라 역사뿐만 아니라 법이나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줘요. 이게 경제상에도. 특히 이제 경제 사상 중에 이제 역사주의 학파, 독일의 역사주의 학파는 뭘 주장하냐면, 우리가 영국을 따라서는 안 된다. 영국은 이미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고 세계 시장을 갖고 있는데, 영국처럼 시장을 개방을 하고 자유무역을 가면 독일 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독일 안에서의 이런 영국의 보편성을 거부하고 자유주의의 보편성을 거부하고 독일의 경제상에 맞는 대외 정책을 세우고
경제정책을 세워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이 역사주의 학파들은. 그래서 그 독일의 경제학자 중에 역사주의 학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독일의 어떤 개별적인 경제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고, 그래서 독일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무역보다는 어떤 무역이 좋다? 보호무역이 좋다. 그래서 정부가 간섭을 해갖고 적극적으로 개혁, 시장을 보호해주는 그런 것들 하죠. 그래서 비스마르크의 후반기 때 경제정책이나 통상정책은 이 역사주의에 입각한 거야. 역사주의 학파에 의한 보호주의 무역정책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이에 반해 영미파 쪽은 이제 자유주의 이렇게 무역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대개 보면 자기가 앞서 있으면 되게 자유주의 무역을 강조해요. 근데 자기가 뒤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미국이죠, 미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보호주의를 내세웠다가 자기들이 패권을 장악하니까 뭘 내세우는 거야? 자유주의를 내세우고, 요즘에는 또 자기가 필요에 따라 보호주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제가 보니까 경제정책이나 통상정책은 영원한 정책이 없어요. 영원한 진리도 없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제 관료들은 자국의 이익은 생각하죠. 누구의 이익만 생각해요? 미국의 이익만 생각하고 미국적 세계관만 갖고 있다 보니까 미국 정치에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면 224페이지 볼게요. 자, 224페이지에 보면 24번 문제 볼게요. 24번. 자, 맨델슨의 인구론과 관련된 내용이죠. 인구론. 자, 여기 보면 다음 밑줄치 형상이 일어난 경제적 배경을 서술해보고 이 경제적 형상이 깨진 계기를 말해보시오. 자, 가난이 사회적 제도 탓으로 주장은 옳지 않다. 다 누구 탓이죠? 다 인간들이 이제 개인적인 탓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얘들 밥맛 없이 그냥 특히 노동자들 무식한 애들이 막 생산을 하니까 식량은 상수급수로 증가하는 데 비해서 인구는 기하급수로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 근데 이게 깨지게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엔 깨지게 돼요. 맨델스가. 그 예전 시험 문제 나왔던 예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 때 왜 깨지냐? 아까 얘가 설명했죠.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예전에는 생산력 발전을 하려면 인간의 어떤 인력이라든지 가축을 동원한다든지 작간의 기술 개량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산업혁명에는 이제 기계가 동원되면서 이런 생산력의 어떤 효율성을 증대시켰죠. 그래서 많은 인구를 부양하면서 맨델슨의 곡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깨지게 된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서양사 강의에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금방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237페이지 34번 문제 볼게요. 이게 34번 맞나? 네. 잠깐만요. 이게 34번이 227페이지네요. 제가 잘못 적었는데. 자, 다음 밑줄친 기획이 무엇이며 이 책을 지지한 계층을 써보시오. 그리고 이 책에서 주요 내용을 두 줄 이내로 서술해보시오 있는데, 좀 전시대의 사람인데, 자, 누구예요? 이거는 아담 스미스죠? 아담 스미스.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가격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물론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 이 부분은. 왜냐면 이건 예전에 통합사회 관련된 거 같이 이제 역사, 지리, 일사 같이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지한 책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지지한 제 자본가들은 어떤 자본가들이에요? 산업자본가들이죠. 산업자본가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좀 주시면 되고, 거기 주요 내용은 그 부분 책에 있으니까 그 답안 참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미국의 원료주의 남북전쟁을 볼게요. 예. 자, 미국의 남북전쟁하고 원료주는 최근에 문제 나왔어요. 최근에 12년에 나왔고, 16년에도 기출문제 나왔고, 미국사도 가끔씩 나오거든요. 최근에 미국사도 좀 중요성이 부각이 됐어. 아마 제 생각에 또 미국사 교수가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사 문제를 낼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미국의 이제 원료주의와 이제 남북전쟁 부분을 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제가 찾았는데.
아이고 이게 어딨나. 여기 있네. 자, 미국의 멀로주의부터 볼게요. 이 멀로주의는 그 5대 대통령, 멀로 대통령이 그 내걸었던 정책들인데, 멀로 독트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그 오국 동맹과 그 매트리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간섭과 이 재정복 운동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내걸었고, 제정 러시아가 특히 이제 북아메리카 태평양 연안에 남해안 걸 저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때 제정 러시아에서 그 아메리카 있죠, 아메리카. 제정 러시아 아메리카 대륙을 내려오면서 그 당시 어느 땅을 얻게 되면 알래스카 땅을 얻게 돼요. 그래서 알래스카가 이제 제정 러시아 땅으로 넘어가니까 미국의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알래스카를 이제 미국한테 제정 러시아가 5천만 달러 주고 갖다 팔거든요. 큰 손해를 본 거죠.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진짜 대박일 텐데. 그래서 맨델슨의, 니카드의 지대론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땅은 일단 가지고 있으면 다 나중에 소용이 돼. 땅을 갖다 팔면 안 돼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내용을 이제 보면, 자, 이게 이제 시험문에 나왔죠. 유럽 국가의 아메리카에 대한 간섭을, 미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행위를 간주하고, 미국도 유럽에 간섭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새로운 식민지 건설 용납하지 않겠다. 이거 외워두세요. 예. 그 정치의 의도가 뭘까요? 미국, 남미 지역은 건들지 마라. 내가 먹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미국이 남미 지역에 상당히 간섭을 많이 하죠. 예. 자, 의의를 보면 미국의 정체성은, 미국은 유럽 국가가 아니라 이제 어떤 국가다? 아메리카 국가다. 그래서 그런 그 유럽의 정체성을 확립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 국제사회에 등장했고, 또 고립주의 외교 정책을 천명했죠. 고립주의. 이 고립주의 외교 정책이 계속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지속되는 뉴딜리 정책까지. 이렇게 고립주의 정책을 내세웠죠. 그래서, 뉴딜리 정책 전까지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확장주의 정책을 하다가 트럼프가 또 요즘에 집권하면서, 미국 제일주의 내세우면 또 고립주의 내세우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멀로주의 배경, 내용, 의 꼭 외워두세요.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번 나올 수 있어. 이 부분이요. 자, 미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볼게요. 자, 초기 때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 어떤 사람들이냐, 재판스처럼 미국의 좀 약간 명망가들이 뭐냐면 권력을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했는데 나중에는 대중 정치가들이 등장하죠. 대중 정치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잭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잭슨.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서부 출신의 자연농민의 아들로서 민중의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나는데 민중을 위한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미영 전쟁이 일어났죠. 미국과 영국이 한번 붙었어요. 나폴레옹 시대 때 이제 발생했는데, 원인은 이제 미국이 프랑스와 가깝고 영국의 함대 통상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이 당시 캐나다가 그 영국의 식민지였죠. 이걸 미국이 한번 먹어보려고 했어. 결국에는 미국과 영국이 전쟁에는 누가 깨졌어요? 미국 깨졌죠.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캐나다 획득에 실패하고, 그렇지만 이걸 계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미국 국민통합과 국내 공업을 발전을 촉진시키고, 그때 미국이 그 당시 영국과 싸우는 과정에서 대각관 그 대통령 간저가 불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간저를 만들었어. 미영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금 만든 게 뭐냐면 백악관이 그때 만들어진 거야. 백악관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한번 싸웠다. 그 정도 하면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영토 확장을 보면 파리 조약이 나오는데 파리 조약 계속 나와. 근데 이 파리 조약은 우리가 앞에 언급한 파리 조약하고 좀 달라요. 자, 영국부터 미시시피 강 동쪽을 획득했고요. 그 다음에 뉴이질랜드인데, 뉴이질랜드는 이제 그 당시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뉴이질랜드는 어디냐면 오늘날 뉴이질랜드 주뿐만 아니라 그 중서부 지역이 있어요. 미국의 중서부 지역, 인구가 별로 없는 지역 있죠? 그 지역을 다 그 당시 뉴이질랜드라고 했거든요. 그 땅을 프랑스부터 사들였어. 나폴레옹 관리하기 힘들다 해갖고 이것도 돈 몇 푼에 갖다 파는 거야. 그래갖고 이걸 사들였고,
그다음에 에스파냐부터 플로리다를 매수했고, 그다음 멕시코인데 멕시코는 제일 손해 봤어요. 미국이 그냥 옆에 있는 바람에 되게 손해 봤는데, 원래 멕시코는 오늘날 텍사스, 캘리포니아 뭐 이런 지역, 네바다, 유타 이런 지역이 다 원래 멕시코 땅이었어요. 근데 미국이 야금야금 먹었죠. 대표적인 게 이제 텍사스인데, 이 텍사스는 원래 멕시코 땅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애들이 이제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텍사스에 많이 이주해 온 거야. 그래서 나중에 텍사스 정부하고 텍사스가 따로 이제 미국인들이 텍사스 정부를 만들고, 그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멕시코 독립을 했죠. 근데 그때 이제 텍사스 정부를 만들 때 누가 도와줬냐면 미국 정부가 도와준 거야. 텍사스 정부 만들고 그 당시 그 텍사스 정부가 미국에 합방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텍사스가 미국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또 캘리포니아나 이런 것들 미국과 멕시코 전쟁 과정에서 획득한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어디냐면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 이 지역이 다 뭐냐 캘리포니아였어요. 나중에 이제 이런 주들이 이제 분리돼가지고 이제 지금 나눠져 있지만, 그리고 그 지금 남아있는 게 샌프란시스코, LA 그런 말들 있죠. 이런 말들이 다 어떤 말들이야? 스페인어잖아. 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얻었고, 그 다음에 알래스카는 또 러시아한테 확보했고, 그런 과정에서 있고, 또 서구 개척도 했죠. 그때 이제 프린티언 정신이라고 해가지고 개척 정신이라고 해갖고 근데 말이 프린티언이지 이게 뭐예요? 인디언 학살 정책이야. 그 와갖고 인디언들을 빵 뺐고, 그 다음에 그 명백한 운명이라 해갖고 그 인디언들을 뭐냐면 땅을 뺐고, 그 다음에 인디언을 개화시킨 게 자기들의 어떤 운명이다 해놓고는 인디언들 많이 죽이고, 인디언 적다고 해서 또 보호해준다고 해서 지금 인디언 구역으로 했고 보호구역에 그냥 처박아두고 그런 정책들을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대서양 태평양에는 대륙국가를 형성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식민지에 별로 관심이 없어. 영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왜 관심이 없겠어요? 미국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었던 게 뭐냐면, 개척할 땅들이 너무 많은 거야. 자국의 땅도 많은데, 언제 식민지에 관심이 있겠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다른 제국주의 국가와 달리 식민지가 적어요. 영토 욕심도 적어. 그래서 중국 애들이 다른 영국과 러시아와 프랑스에 비해서 영토 욕심이 적으니까 미국이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앞글자에 뭘 붙인 거야? 아름다운 미자. 그래서 미국이 된 거잖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토 확장을 했다. 자, 근데 이제 요 과정에서 사회 구조적인 모순점이 등장하죠. 특히 남북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북과 이제 북부 간의 대립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사회 구조의 차이를 이제 좀 볼게요. 일단은 요게 이제 표시가 잘못돼서 사회 구조 차이가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좀 약간 그러네요. 사회 구조 차이. 자, 일단은 남부를 이제 보면 대농장주들이 많죠. 노예에 의한 대농장주, 벼나 담배 이런 것들 재배했고, 근데 북부는 공업지대가 많아. 그래서 공장주, 상공업자, 자영농민들이 많고요. 그다음 노예제도에 대해서는 남부는 농장 경영에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근데 북부 같은 경우에는 공장주들 입장 올 때는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자율적인 노동자들 필요하니까 노예제도를 비난하고, 또 인도주의 입장에서 또 비난을 하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권력형 때문에 북부는 강력한 연방주의자, 중앙 집권을 통한 연방주의를 강한 반면에 남부는 분권주의를 지향하죠. 그래서 각 주의 주권을 강조하는 주권주의를 강조하고, 그다음 북부 같은 경우에는 그 보호무역을 지지하죠. 근데 이에 반해 남부는 자유무역을 지지해요. 왜 보호무역을 지지하냐면, 아까 언급한 거죠.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산업형이 좀 늦었어,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보호무역을 중요했고, 그 다음에 남부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과 통상을 하다 보니까 영국한테 이제 뭐냐면 뭘 수출하지, 영국에? 얘네들에게 면직물 같은 거 수출하잖아. 면직물이 아니라 이제 모카 같은 것들을. 영국에는 면직물 이제 하고, 영국부터 여러 가지 뭐 농기구 같은 것들도 수입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보호무역을 하면 영국이 또 보복을 취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무역을 지지하죠. 그래서 남부 같은 게 영국 경계에 종속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북전쟁이 날 때 영국이 어느 편을 들고 싶었어요? 예? 심정적으로. 남부 편을 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뭐냐, 영국은 그 당시 자유주의자가 이제 세력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여론을. 그 영국 같은 게 명분이 없는 거야, 이게. 전쟁을 남부를 지원해주고 싶어도, 이게 왜냐면, 남부는 뭘 지금 지지해 주는 거죠?
노예제도를 지지하고 자유주의자들은 입장 올 때는 뭐예요 이거는 얘네들 지지했다가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유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영국 노예제 또 폐지한 지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그때 마치 세게를 받았던 게 그 누구예요? 링컨이 노예 해방선언을 하죠. 그래서 링컨이 노예 해방선언을 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이제 영국이 남부를 지지하지 못하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냐면 그냥 포기해버리는데 하여튼 이런 경제적 관계가 있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남과 북부가 이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미국이 서부 개척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제 주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신생 주들의 그 그것을 북부주로 할 것이냐, 남부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자유주로 할 것이냐, 노예주로 할 것이냐 하고 얘네끼리 싸우게 돼. 이 부분이.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영국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요번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클린턴하고 누가 싸웠어요? 클린턴하고 지금 대통령 이름 누구죠? 클린턴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사람 이름 누구죠? 트럼프 맞아. 클린턴과 트럼프가 싸웠는데 총 투표수에서는 트럼프가 1.5% 정도 뒤졌어. 근데 대통령 누가 된 거야? 트럼프가 된 거죠. 왜냐 주 선거인단 투표수에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 투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집단별 투표야. 좀 특이하게. 그래서 주의 권한을 의견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서 이제 투표권을 이제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 50개 주가 있잖아요. 50개 주. 이게 안 나오네. 자, 50개 주가 있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각 주마다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어요.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을 이제 파견하는데 상원은 각 주마다 몇 개 있냐면 주의 그 인구에 상관없이 2명씩 파견돼요. 상원의원은. 그 다음에 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그 정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네바다 주처럼 인구가 별로 없는 데 있죠. 그건 한 석밖에 없어. 근데 캘리포니아나 그다음 이런 뉴욕주 같이 인구가 많은 데가 있죠. 이거는 보통 40석에서 50석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표 선거 주마다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성하냐면 상원수하고 하원수를 합쳐요. 그러면 적어도 네바다 같이 인구가 적은 주는 하와이 같이 인구가 적은 3명이 나오겠죠. 근데 캘리포니아나 텍사스나 뉴욕처럼 인구가 많은 데는 보통 50석이 넘어가. 그러면 선거를 하려면 요 큰 주를 잡아야지. 요 큰 주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선거를 하면 대통령 선거단 구성하면 함석이라도 뭐냐면 그 많은 그 당이 다 그 주의 대표 그 선거인단 다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가 50석이면 보통 이제 그 25석, 24석, 26석에서 민주당이 26석으로 나왔다. 그러면 요 표를 얘네들이 가져가는 거야. 승자 독식 제도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주의 선거인단을 자기가 편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런 그 선거 구조에 좀 이상한 그 선거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총 투표수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총 투표수가 분명히 이긴데도 불구하고 주의 어떤 선거인단 확보하지 못해서 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요번에 이제 트럼프가 이긴 경우가 대표적인 양상이죠. 예. 그래서 어떤 주가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그 당시 어떤 주가 자유주냐, 그 다음에 어떤 주가 노예주냐, 그 주를 얼마나 확보하냐에 따라서 선거인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통령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냐 안 뽑냐가 결정되는 거지. 그 권력 구조가 관련되는 거야. 정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 자유주가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저쪽 노예주가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권력 싸움이 하면서 문제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미주리 협정을 만들었어. 남과 북부가 이제 모여가지고 그 당시 미주리 협정을 이제 제시를 했죠. 그래서 그 미주리 협정의 주요 내용이 이제 뭐냐면 그 1819년에 미주리가 그 이제 준주에서 정식주로 편입이 돼요. 그리고 이 미주리를 자유주나 노예주로 할 것이가 이제 남북 간의 갈등이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해결을 했냐면 그 당시 때마침 메인주가 있어. 메인주. 저 북부에 뉴욕 북쪽에 메인주가 있거든요. 메인주가 이제 정식주로 이제 편입이 되니까 메인주가 자유주도 하되
미주의주는 노예주를 하자. 그럼 노예주와 자유주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후에 만약에 이제 그 후에 주도는 이제 정식주가 될 경우에는 36도선을 기준으로 36도 30분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북에 되면 자유주, 그 다음 이남은 노예주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미주리 협정이죠. 미주리 협정. 근데 이 미주리 협정대로 됐으면 좋은데 문제는 그게 제대로 안 됐어. 왜냐면 이게 나중에 캔자스 네브라스카 지역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캔자스 네브라스카 지역을 이제 어떻게 할 거 가지고 그 뭐냐면 이제 또 논쟁인데 원래 캔자스 네브라스카주는 그 엄밀히 말하면 이제 36도 30분 이북에 있는 주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속해야 돼요? 그 자유주에 속해야 되는데 그 당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걸 그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주민투표를 가지고 결정하자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캔자스 네브라스카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 거야. 북부나 남부에서. 그래서 그 왜 이제 쪽수의 싸움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총질하고 그 과정에 유혈 사태가 터지고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캔자스 유혈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때 뭐가 창당이 되냐면 공화당이 창당했어. 그래서 노예제도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모여가지고 공화당을 만든 거죠. 반대로 노예제도 찬성했던 사람 뭐가 되는 거야? 민주당이 된 거야. 민주당. 그래서 근데 지금 반대죠 완전히. 지금 공화당을 지지했던 사람 누구야? 공화당 저 남부 지역이고 민주당을 지지한 건 흑인이나 북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60년대 이제 정권이 정치적인 어떤 정치 세력이 변화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북 전쟁 과정을 보죠. 자, 노예제를 이제 반대하는 공화당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죠. 그러니까 이에 반발해 남부가 해서 따로 아메리카 연합을 구성을 하고 그래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남북 전쟁에 반발하게 되고 요때 이제 남부와 북부가 싸우는데 초창기 때는 남부가 좀 유리했어요. 근데 이제 경제력이나 인구에서 볼 때는 북부가 더 우위고 때마치 링컨이 노예방 선언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효과가 있죠? 남부의 흑인의 지지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영국이 원래 남부하고 지지했는데 이게 남부의 어떤 그 링컨 노예 해방 선언하면서 이제 손을 떼게 되죠. 그래서 중립 정책을 이끌면서 그 다음에 영국 지식인들의 지지를 얻게 된다. 그리고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크게 이기면서 이제 결국에는 북부가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 남북의 일체화, 그 다음에 서부 개척이 활발해서 이제 산업혁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미국의 발전 과정을 이제 보면요. 미국은 이제 그 후에 활발한 이제 서부 개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무슨 법이 만들어지냐면 거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혼스탠트 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법은 뭐냐면 자작농지법이라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만들 때 전쟁 중에 서부를 북부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건데 시민이나 미국 시민권자나 그리고 미국의 영주권자들이 일정 기간 5년 동안 그 거주하면 이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거야. 무상으로. 그러니까 서부에 가고 주인 없는 땅에 내가 요거 울타리 쳐놓고 여기 내 땅 해놓고는 가만히 5년만 있어도 뭐예요? 자기 땅이 되는 거죠. 진짜 좋은 제도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부 개척이 활발히 됐고, 그 다음에 또 이 과정에서 북부와 이제 남부가 공업화가 되고, 그 과정에서 서부 개척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서부 개척 과정에서 이제 남부와 북부 간의 문제가 된 게 아니야. 뭐냐면 이때부터 북부와 뭐냐면 동부 지역과 서부 간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예전 남과 북의 관계가 됐잖아. 근데 이제는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이 동부 지역은 발전된 지역이고 이들은 어느 정도 기득권자고 그리고 중상층이고 금융자본가들이요. 서부 주로 같은 사람들 어떨까요? 서민들이고 돈이 없고 그다음에 채무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동서 간의 갈등을 바뀌게 돼요. 우리는 그 남북 간의 갈등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미국의 이제 갈등은 후에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동서 갈등으로 바뀌게 돼요.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가 놓여지게 되죠? 대륙 횡단철도가 놓여지면서 이제 미국이 하나의 통합되는 또 계기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뭐 있고 아직까지도 뭐 인종차별 문제가 계속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하고 이제 선거권 자격이 박탈되고, 원래는 이제 남부 지역에서 선거권이 주어졌어요. 왜냐면 미국 연방헌법에서는 그 흑인들에게 선거권 박탈 내용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 선거법을 만들었어. 남부에서는 선거권법을 만들어갖고 그 평등하게 준다 해갖고 이제 선거권법을 만들면 뭐냐면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문맹을 알아야 되지 않냐. 그 문맹자를 구별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같이 백인이든 흑인을 같이 와갖고 시험을 봐. 남부에서는. 근데 백인에서는 어떻게 시험을 보냐면 요게 뭐냐. 이게 뭐냐. 펜 하면 통과시켜요. 너 선거권 주어줄게. 하는데 흑인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선거권을 주냐면 예를 들어 그 미국의 헌법을 라틴어로 번역해 보시오. 그 다음에 여기 그 저기 와서 저 유리창에 그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빗방울들 있죠. 막 저기 뭐냐 비 오면 빗방울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유리창으로 쭉쭉 떨어지잖아. 이게 몇 개 떨어진지 보시오. 그리고 라틴어 구조를 주면서 여기 철자 틀린 걸 골라내시오. 자, 이런 그 문제를 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내면 누가 솔직히 말해서 선거권 얻겠어? 그러니까 남부의 흑인들은 뭐냐면 아예 그냥 포기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부에서 그 뭐냐면 정치가들도 배치하고 흑인 정치가도 있고 그리고 선거율이 높았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선거를 안 해. 못하는 거죠. 그 0%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문제점이냐면 선거를 안 하다 보니까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남부의 주에서는 그런 차별 정책들, 차별 정책이 나와요. 그걸 뭐냐면 이제 일종의 얘네들은 차별 정책을 하면 이제 좀 그 연방 헌법에 이제 뭐냐면 그 구제되니까 이걸 이제 뭐 분리 정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인하고 흑인은 원래 다르기 때문에 분리되는 것이 원래 평등한 거다. 이렇게 하면 분리 정책을 내세워요. 그러니까 이 분리 정책 내용을 보면 되게 그 뭐냐면 흑인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차일탈트나 학교나 식당이나 다 백인용과 흑인용이 다 나눠졌거든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주 헌법이나 이런 것들 주 법을 누가 다 통과시킨 거야. 백인들이 다 통과시키는 거야. 왜냐면 들어오지 못하니까 의회나 이런 것들에. 그래서 나중에 1960년대 민주당 정권이 등장하면서 케네디나 잭슨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그 뭘 법을 바꿨냐면 시민권법을 이제 다시 개정을 해가지고 아예 이런 것들을 차별 못하도 연방법을 규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60년대 이후부터는 그 뭐냐면 남부 지역의 흑인들이 선거권을 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흑인들은 공화당 정부는 어느 정부가 낫다? 민주당 정부가 낫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흑인들이 누굴 지지하게 된 거죠? 민주당 정권을 지지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이제 남부의 백인들은 공화당이 낫다 해서 공화당을 지지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력 병동도 이뤄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남부와 북부 간의 어떤 지지세가 바뀌지는 그런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하여튼 이런 것들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뒤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파나마 운하가 있는데 이 파나마 운하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원래 파나마라는 지역은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네. 그 원래는 어디에 속했던 나라냐면 콜롬비아에 속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콜롬비아 정부하고 이제 미국이 그 협상을 했어요. 왜냐면 파나마 운하가 미국에 되게 중요한 게 미국이 만약 파나마 운하가 없으면 그 동부에서 서부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쭉 밑으로 내려가고 남미까지 거쳐가지고 쭉 돌아가지고 동부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물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잖아. 그러면 파나마 운하를 딱 만들면 어떻게 해요? 동부와 서부의 우리가 단축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파나마 지역의 운하를 파고자 콜롬비아 정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콜롬비아 정부가 그 미국 뜻대로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파나마 지역에 있는 토호들을 부추겨갖고 미국이 일종의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독립을 해갖고 만든 정부가 파나마야. 그래서 파나마 협상을 해. 협상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파나마 운하를 파괴하고 파나마 운하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2km 있죠. 2km의 영유권을 일제 조차지로 해가지고 미국이 갖는 거야. 그 파나마 운하를 99년 동안 조차해주는 그런 것들 하죠. 그래서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확보함으로써 그냥 큰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미국이 아니라 파나마 넘어갔어요. 파나마 운하는.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파나마 운하 예전에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형사평가 문제 볼게요. 221페이지. 어, 221페이지 15번 문제 볼까요? 자, 계획과 니은의 경제 형태와 통상 정책의 생각을
각각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미국은 거대한 영토와 자원, 그 다음에, 인구와 시장을 확보하여 강대국 막강한 전제를 갖춘 나라가 됐다. 그러나 미국은 남부와 북부에 대비한 큰 문제를 갖고 있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경제 형태와 통상 정책의 생각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 경제 형태는 남부는 어떤 국가죠? 남부는 그 당시 이제 흑인 노예 노동력이 있고 한 목화를 재배한 대농장 경영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무역론을 우세했고요. 지역 경제 형태 같은 경우에는 북부에서는 자유임금 노동제를 바탕으로 한 상공이 발달돼서 있고 보호무역이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관련 문제 보면 16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장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 보면 남북전쟁 때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게 된 목적 두 가지를 서술해 보시오. 노예 해방 선언인데, 자, 이거는 전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국제연원을 유리하게 해서, 특히 영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긴 또 새로운 네이버 검색에 여기 나왔네요. 남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남부의 여러 주의 연방 조기 복귀를 또 깨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영국의 남부 지역을 차단하고, 또 하나 더 되면 남부 지역의 흑인들의 지지를 또 끌어들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다목적인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남북전쟁 관련된 부분을 이제 봤고요. 다음 테마 넘어갈게요. 좀 쉬었다 할까요? 많이 한 것 같은데.